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1년 족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분이 저희들에게 남긴 21세기 화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화두는 2009년 6월 11일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9주년 행사에서 오셔서 잘 알려져 있듯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2009년 5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셨고 그 전후에 많은 해외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메시지, 저는 그것을 그분의 소통 철학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저의 발제는 행동하는 양심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통 철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된 업무가 있으므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뛰어넘으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이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1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잠깐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이 이치겠습니다만 사람은 하늘이 준 생명의 기운을 다 쓰고 세상을 떠날 때 본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세의 욕심이나 부귀, 영화를 떠나서 밝은 마음, 거짓없는 진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누구와 맺힌 원한이 있으면 화해를 합니다.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 존재의 대단한 것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형태의 꿈과 열망 그리고 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13일 폐렴 증세로 입원하시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미국 방문 등 미래 활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귀소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분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가볼 만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2008년 10월 26일 중국 야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동북아 지역발전과 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신 후 다음 날 곧장 단동으로 이동하여 압록강 너머로 북한 땅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얽힌 우리 민족의 오래된 애환과 꿈을 상상하셨습니다. 자서전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압록강을 찾았다고 썼습니다. 2009년 4월 24일에는 고향 하이드를 방문하여 선산에 배례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어서 비서진들이 말렸지만 유년 시절의 체험이 녹아있는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여러 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자서전은 이때의 경험을 행복한 고향 방문이었다고 했고 생애 마지막 방문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연세대 병원에 입원한 후 그분은 끝내 병원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는 그분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쾌유를 비는 수많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을 망라한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문병을 와서 그분의 재임 시에 가장 행복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랜 동지였으나 사이가 나빠졌던 김영삼 대통령도 찾아와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문병을 왔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문병과 기도를 뒤로 한 채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에 연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보다 행복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의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나 미국 하와이에 망명하던 중 1965년 7월 19일에 노안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 체제의 정점에 서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동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사가에서 만찬을 하던 중 그의 신복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셨습니다. 각기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나 권력에 대한 과신 속에 부작용과 후유증이 또한 커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셈입니다. 이에 비해 김대중 대통령의 말년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로서 그가 받았던 순환과 핍박은 가혹했지만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예의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가족과 동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기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임명하신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 문제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경우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 여유를 갖고 인생을 음미하며 원로로서 처신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동교동으로 오시던 당시 그럴 뜻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1년, 특히 몇 개월을 보면 그분은 다시 젊은 시절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분의 영혼에서 안식을 빼앗고 그분을 행동으로 내몰았을까요? 그의 행동에 각인된 사상과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손쉬운 열쇠는 위기의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양면성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이 많고 서민적이며 해학과 유머가 풍부한 문예적인 삶입니다. 그분은 판소리를 좋아했고 화초와 대화했으며 대중적인 영화와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누구와도 열린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식견과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권 투사 같은 강성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소탈한 아버지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위기가 왔을 때 그분은 비타협적 행동가로 맞섰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 대신 때로는 생명을 걸고 이에 대항했습니다. 제야 또는 야당 시절의 모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위기감이 그분의 최후 삶에 몰아쳤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6년이 지난 참입니다. 그렇건만 예상치 않게 그분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현실의 역주행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3대 위기, 즉 민주주의 위기, 대중 빈곤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그분의 피를 말리는 것은 세 번째의 위기였습니다. 이 뒤에 진술은 생략합니다. 뒤에 가면은 그분 자서전에 나온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읽겠습니다. 이건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생각하면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믿을 수 없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정치에서 은퇴한 지 오래지만 반민주, 반국민경제, 반통일로 집중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지난 50년간 반독재 투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 학살, 투옥, 고문을 당했는가. 어떻게 얻은 자유이고 남북 화해였던가. 그 자유와 남북 화해가 무너져가고 있다. 늙고 약한 놈이지만
비장한 결심과 철저한 건강관리로 내가 할 일을 다 하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언론과 주위 사람들이 나더러 이제 그만 쉬라고 했다. 나도 쉬고 싶었다. 하지만 시국이 엄중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나라도 나서야 했다. 원로로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죽어서도 어찌 편히 눈을 감을 것인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은 이런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온전하게 다시 전유하면서 생애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젊고 고결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중국 방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방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5월 초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의 성명이 발표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육자회담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오직 중국만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그분은 베이징에 도착한 날로부터 많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면담했고 중국 외교부의 고위 외교 관리들을 여러 차례 만났으며 베이징 대학교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는 사회과학원을 방문하는 등 몸이 성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4박 5일의 꽉 찬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잠깐 뛰겠습니다. 그 제안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육자가 이미 2005년 9월에 합의하여 발표했던 9.19 선언이 있는 만큼 그 선언 합의를 존중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역할을 중국이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9.19 선언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강경 대북 정책에 실패하자 1995년 2005년 중국의 협력을 얻어 중국 주도로 마련한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 틀입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식량과 원유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양국이 행동 대 행동의 상호주의 원칙에 협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원칙이 존중되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여러 이유로 방기되면서 상황이 어렵게 꼬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9.19 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월 6일 베이징 대학교 홍야청 강당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9.19 정신으로 북미 양자를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중국뿐이며 절박한 심정으로 중국이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이처럼 노구를 이끌고 베이징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예우는 각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을 초청했던 중국 인민외교협회 양원창 회장은 5월 4일 만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중국 인민이 환영하고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류시칭 전 회장도 그분을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이자 좋은 친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5월 5일 인민대회당에서 면담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에 이룩한 한중 간의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만족을 표하면서 육자 회담의 재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안보 협력 기구를 만드는 데 중국이 앞서달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높은 식견에 감사하고 귀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잠깐 뛰겠습니다. 귀국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조전을 보내 김대중 선생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김 대통령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외교에는 항상 수사가 따르지만 인민의 친구라는 표현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을 넘어 도덕적 영광과 인간적 호소력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면이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분의 전설적인 삶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온갖 박해와 순환 속에서도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오뚜기처럼 살아남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냉전 체제에 함락당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고 남북 화해를 시작한 것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미국 의존의 외교를 벗어나 동아시아를 포용하는 외교 역량을 과시한 것도 남한의 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선각자처럼 비쳤습니다. 아울러 그분의 인간적인 성품도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정치인이건 학자건 한결같이 따뜻한 인간미와 풍부한 유머 그리고 동아시아의 문화 감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하고 우리와 뗄 수 없는 이웃이자 형제국이라는 인식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까다로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이 질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베이징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응징의 대상일 뿐 설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한 광기의 연속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북한의 행동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않고 소통은 항상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동의했던 9.19 선언에 따라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